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책인가 살펴봤더니 네. 저도 사실 제일 모르는 분야 보석에 대한 책이네요. 아니, 보석 같은 분이 보석을 모르면 아이고 어떡합니까? 또 왜 이러실까? 오늘 책이 세상이 탐한 보석의 역사라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에이자 레이든이라는 분인데 네. 유명 보석 회사의 지금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석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우스 오브 칸이라는 경매 회사 경매 담당 부서장으로도 일하기로 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보석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이 책에 풀어놨는데, 어떻게 보면 돌에 불과한 이런 광물에 우리가 이렇게 비싼 값어치를 부여하고 또 거래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뭐 이런 것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이아몬드, 뭐 진주, 에메랄드 뭐 이런 것들에 얽혀 있는 재밌는 역사들도 담겨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은 절대 그냥 물건이 아니다. 무형의 개념을 대표하는 유형의 기호이자 상징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예.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은 욕망과 소유, 그리고 갈망과 탐욕에 대한 이야기이고, 보석은 이런 욕망과 탐욕을 바탕에 깔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고도 이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라든가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는 거창하게 네. 설명하기에 일쑤인데 네. 사실 그런데 보석이라는 건 원래 누구나 탐하고 누구나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서문에 적혀 있다는 내용들이 저는 과장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네. 오히려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어떤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이 책은 보석에 부여되는 가치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먼저 다루고 있거든요. 그걸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지금 미국의 월가가 있는 맨하튼을 언급을 합니다. 맨하튼이요? 네. 맨하튼과 보석이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월가가 돈을 움직이는 곳이니까 이곳에서 거래되는 보석도 상당히 많겠죠. 네. 근데 현재 그런 맨하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 맨하튼을 사들였던 네덜란드와 원주민의 거래로 시작을 합니다. 혹시 우리 박 교수께서는 당시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맨하튼의 원주민하고 맨하튼을 사들이면서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이런 옛날에 다 알고 있었던 네. 잔 기억들이 이제 가물가물한데 제 확실한 기억은 100불도 안 돼서 제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페터르 미너이트라는 그 당시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직원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지역을 거느리던 뭐 총독이었다라고 하는데요. 1626년 5월 4일에 이 역사적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당시로 60딜러, 지금으로 치면 약 24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더군요. 예.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정도 가치로 추정되는 유리구슬과 단추를 주고 맨하튼을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뭐 유리, 구슬, 단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는 하찮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인디언에게 주고 이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을 사들였다. 네. 이 어떻게 보면 그냥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주장을 하죠. 사실상 헐값에 아무 값어치도 없는 물건을 건네고 사실상 빼앗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자가 주목하는 거는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이 거래에 나중에 매우 만족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가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가치란 이처럼 매우 상대적인 거고 또 지금의 가치로 당시의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면 구슬하고 단추는 정말 쓸모없는 물건이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석의 가치라는 거는 희귀성에서 나오는데 당시 구슬은 아프리카 신대륙에서 매우 귀한 물건, 그러니까 신대륙에서도 역시 희귀한 물건이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보석을 가지고 싶다는 건 보석이 매우 아름다워서도 있지만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특히 멀리 타국에서 넘어온 매우 희귀한 물건이라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맨하튼 땅은 당시에는 굉장히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지금이야 월가가 있고 미국의 심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예. 척박해서 농사도 안 되고 겨울엔 매우 춥고 여름엔 덥고 더구나 홍수와 허리케인이 덮치는 지역. 그렇다면 이 거래를 지금의 기준으로 봐서는 잘못된 거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거는 굉장히 만족한 거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인디언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의 넓은 땅을 그냥 아무 데나 쓰면 되지. 이걸 왜 네. 쟤네는 돈 주고 사지? 그것도 이렇게 쓸모없는 귀한 땅을. 그죠? 이런 귀한 구슬까지 주면서 맞아요. 네. 왜 그래라 했을 수도 있겠는 것 네. 같아요. 자, 그럼 이것도 가능하겠는데요. 우리 있는 상암동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예전엔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방송국들이 있는 나름대로 비싼 굉장히 부동산으로 비싼 지역이죠. 그렇죠. 가치라는 게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희소성이 만들어내는 거고 욕망이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보석의 가치란 그런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고 사라진다라고 이 책에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지는데요. 희소성의 효과는 실제로 그 제품이 부족하지 않아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희소하거나 아름다워서 오르는 게 아니라 물건의 수가 한정돼 있다. 희소하다는 인식만으로도 가격이 그러니까 가치는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인간이 갖고 있는 뭐랄까요? 물건을 갖고 싶다는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 경쟁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경쟁심이 없으면 뭔가 보석의 가치, 이런 뭐 희귀한 것들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근데 실제 희소하지 않아도 희소하다고 생각만 하면 가치가 오르는 게 꽤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일부러 이렇게 뭔가 값비싼 것처럼 네. 희소한 것처럼 만들기 위한 솔직히 마케팅 활동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절판 마케팅 예, 같은 거죠. 맞습니다. 곧 없어집니다. 네. 특히 우리 홈쇼핑 같은 데서 마감 임박입니다. 뭐 이런 건데요. 이와 관련된 실험이 있다고 해요. 이른바 쿠키 실험인데요. 색이 다른 쿠키를 보여주고 어떤 게 맛있어 보이는지를 묻는 실험인데 다만 개수를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쿠키는 4개만 놓고 예를 들어 파란 쿠키는 10개 놓고 보여주면 사람들은 4개만 놓여 있는 걸 대부분 고른다라고 해요. 이게 바로 희소성이다라는 거죠. 네. 적은 게 더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재밌는 건 실험을 조금 바꿔서 쿠키 수를 점점 줄여가면서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빨간 쿠키는 4개 그대로 두고 파란 쿠키를 처음엔 10개 보여주고 그 다음엔 8개, 그 다음엔 6개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질문을 하면은요. 예. 사람들은 처음엔 숫자가 많지만 점점 줄어드는 쿠키가 더 맛있다는 답변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물건을 못 가질 수 있다는 것보다 내가 못 가진 걸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성을 더 마비시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야,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사돈이 땅 사면 배 네. 아프다. 이러한 마음과 똑같은 게 실험으로도 이렇게 관찰이 되네요. 그죠? 일종의 질투심이라고도 하고요. 예. 이성도 마비되고 배도 아프고 배가 아파서 이성이 마비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보석 얘기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게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 얘기부터 시작할 건데요. 네. 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건 제가 확실히 압니다. 네. 예, 요즘 이쪽 광업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맞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근데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다이아몬드 광맥이 발견되기 전까지 네. 전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는 인도의 골콘다 지방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희귀했고 보석으로 쓸만한 다이아몬드는 1년에 고작 몇 킬로그램 생산될까 말까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품질이 너무 좋아서 사실상 지금은 그 정도 순도의 다이아몬드는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요. 오, 근데 이제 남아프리카의 다이아몬드는 이제 중급 정도의 품질이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 중급 정도의 다이아몬드라도 저는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다이아몬드 시장은 드비어스라는 회사가 등장하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물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광맥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예. 드비어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제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실 로즈라는 인물이 1890년대 케이프 식민지 총독으로 옵니다. 당시 케이프는 영국이 지배할 때고요. 재임 기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총독 자리에서도 쫓겨나요. 네. 그 이후에 거기에 남아서 금 같은 광물 이제 착취를 시도하던 중에 자신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인 오렌지강에서 야구공만한 다이아몬드를 어떤 소년이 건져 올립니다. 야. 이 사건을 계기로 예. 다이아몬드 사업에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회사가 드비였습니다.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 광맥은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100만 캐럿, 그러니까 1캐럿이 약 200g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정도의 다이아몬드가 매년 쏟아져 나왔고요. 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5배 당하는 양이 그 당시에 막 생산이 되기 시작하죠. 네. 예전에도 다이아몬드는 귀한 보석, 귀금속으로 분류됐습니다만 네. 만약에 남아프리카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생산량이 크게 늘면서 다이아몬드가 쏟아지면 네.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음. 앞서 설명해 주셨던 희소성 네. 관점에서도요. 뭔가 좀 가격이 싸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쏟아지면 희소성이 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궁금증을 이제 풀어드려야죠. 실제 1882년 다이아몬드 시장이 좀 무너집니다. 너무 질은 좀 떨어지지만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드비어스라는 회사를 만든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여기서 굉장히 사업적인 기질을 발휘를 해요. 네.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좋게 평가하긴 싫은데 음. 어쨌든 이 사람은 공급량을 조절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종의 카르텔을 만들죠. 뭐 사실상 합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드비어스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광산하고 판매업자들을 모두 규합합니다. 네. 그리고는 재고를 쌓고 공급량을 조절하기 시작해요. 1890년대에 이렇게 드비어스 연합광산 회사가 출범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다이아몬드가 희귀하다는 인식을 지속해서 심기 위해서 공급량을 3분의 1로 줄이죠. 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1900년대 초 다이아몬드 파동이 또 한 번 오거든요. 가격이 또 폭락해요. 이때는 1차 세계대전 등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상황이라 사람들이 사치품보다 생필품 위주의 소비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이 사치품 시장이 죽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 당시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광맥이 또 발견돼요. 아. 이 광맥을 발견한 사람은 그 드비어스 이 아까 합작 회사에 협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세실 로즈라는 사람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해냅니다.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환상을 사람들에게 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게 사실 지금 다이아몬드 시장을 버티게 하는 핵심인데요. 이 책에는 다이아몬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흔하고 희귀성으로 가치를 논할 수 없는 대표적인 지위적 재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석이 되기에는 생각보다 매우 흔한 재화가 의외로 다이아몬드다. 네네. 여기까지는 제가 대충 이해가 됐는데요. 대표적인 지위적 재화, 지위재가 뭔가요? 경제학자 프레시어 씨가 말하는 용어인데요. 공급량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가지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일부 혹은 전체 가치가 결정되는 물건을 지위적 재화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예. 다시 말해서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보석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시 드비어스로 돌아가 보면 이런 우리들의 욕망을 드비어스가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진짜 아름다운 스토리까지 막 끄집어내고 실제 사실보다 더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이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 것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약혼 반지입니다. 아. 사실상 완전 독점에 가깝던 드비어스가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마치 필수품으로 여겨지게 만든 거예요. 예. 인생의 꽃, 단 한 번의 결혼식에 당연히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껴야 합니다라는 환상을 심어준 거죠. 그렇네요. 결혼 예물에 이제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반드시 다이아 반지가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스토리는 신성로마 제국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될 막시밀리안 대공이 부르고뉴의 마리에게 청혼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세공된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선물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스토리냐 막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자세히 그때 실제 상황을 들여다보면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자 이렇게 해서 다이아몬드를 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새롭게 등장한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다. 사랑하면 증표가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시대적으로 미국의 중산층을 강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귀족이 사라졌잖아요. 가문을 대표할 보물도 필요가 없습니다. 만찬이나 연회에 걸고 나갈 목걸이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혼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연결시켰고 남아프리카의 저품질 다이아몬드를 이 시장에 팔아 넘긴 거죠. 네. 이들은 대대적인 광고도 하거든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인데 상품이 아닌 이미지 광고를 해요. 네. 제품 광고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통되는 다이아몬드의 80% 이상은 드비어스 거였으니까. 그렇네요.
야,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생각이 전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앞둔 어떤 순수 청년이 네. 자기야, 다이아몬드는 사실 그렇게 고귀한 귀금속이 아니라 공급량이 통제되고 있고 이것은 조작된 지위적 재화야. 네. 그러니 우리는 다이아 반지 말고 다른 걸 하자라고 하는 우리 순간 헤어져. 답변은 그렇죠. 그러니까요. 야, 이거 마케팅의 대대적인 성공을 반증하는 것 같은데 이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는 결국 인간의 욕망이 꺼지지 않는 한 계속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제 약혼 반지죠. 그러니까 사실상 완전한 독점 기업에 가깝던 드비어스가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사람들에게는 다이아몬드가 필수품이라고 여겨지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드비어스 광고가 굉장히 획기적이었거든요. 광고 회사하고 계약도 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광고를 그 당시에 하는데 네. 당시 카피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두 달치 월급으로 영원한 물건을 살 수 있다면이라는 카피가 굉장히 유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씹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이 하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유명인들에게 다이아몬드를 빌려줘요. 굉장히 커다란 다이아몬드 아, 예, 목걸이 막 예.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드비어스가 홍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불을 지르고 자기가 그 불을 신고하는 형태의 마케팅을 하는 건데 지금도 매우 일상화된 마케팅 법이죠. 이때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도 무슨 연예인 누구 목걸이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신구들 이게 다 마케팅 전략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결혼 신부의 10명 중 7명이 이제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매하는 시장으로 만들었고요. 최근 자료에 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한 해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70억 달러를 소비한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네. 다이아몬드 시장은 여전히 이걸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번에 배운 것 같고요. 다른 보석도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주시죠. 네. 다른 보석 이야기는 이제 사파이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푸른색의 보석이죠, 사파이어는. 사파이어는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책에서는 소개가 되는데요. 스페인의 식민지 개척을 얘기하면 빠지지 않는 인물이 콜럼버스입니다. 그죠? 그렇죠.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바로 그 사람. 당시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왕국은 이사벨 여왕이 통치를 했어요. 여러 시대 상황이 있지만 스페인은 당시 반유대주의가 득세했던 시기고요. 유대인들을 강제 개종시키고 종교 재판까지 이게 진짜 개종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내쫓고 재산 몰수하고 이랬거든요. 네. 이 몰수한 재산으로 국고를 채우고 이걸로 다시 종교 전쟁을 떠납니다. 주변 이슬람 국가들하고 전쟁하고 이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국고가 거의 탕진됐어요. 이런 무렵에 콜럼버스가 이 여왕을 찾아와서 항해 자금을 좀 요청을 했죠. 예. 그러니까 여왕도 사실은 국고가 거의 탕진된 상태에서 신대륙에서 뭔가 보물이라도 크게 가져올 거라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이 가진 보석을 담보를 잡혀서 항해 자금의 3분의 1을 댔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는 전액을 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3분의 1 정도 됐을 거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한 것 외에는 사실 가져온 물건이 딱히 없었다고 해요. 뭐 이 책에는 채소와 노예뿐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왕비가 돈을 댄 항해인데 결과물이 이래서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드비어스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음. 환상을 심는 작업을 하게 돼요. 이게 결국 엄청난 사파이어 광맥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 하나의 단초를 만드는데요. 예. 이때 탄생한 스토리가 바로 엘도라도 황금도시 이야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황금도시 엘도라도. 어떻게 보면 시작은 가짜 지어낸 스토리로 시작한 거네요. 지어냈다라기보다는 원래 엘도라도는 황금으로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 무이스카라는 종족의 왕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이들은 금하고 에메랄드 같은 보석을 호수에 던지면서 새 족장이 금가루를 뒤집어 쓰는 의식 같은 걸 했다라고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마치 이게 특정 장소가 있는 것처럼 환상을 심게 된 건데요. 그렇군요. 어쨌든 신대륙 아메리카에는 엘도라도라고 하는 엄청난 보석이 쏟아지는 마을이 있다. 이 얘기가 퍼지면서
탐험가들이 이 환상을 쫓아 신대륙으로 떼지어 몰려오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런 엘도라도라는 환상이 어떻게 신대륙 개발에 이어지는지 잠시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 마지막에서요. 네. 엘도라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금이 많은 장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황금으로 빛나는 사람을 지칭하는 네. 뜻이었는데 이걸 콜럼버스가 혼날까 봐 마치 그런 장소가 있는 것처럼 마케팅 전략을 해서 우리가 마치 엘도라도는 금이 많은 장소를 네네. 얘기하는 것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탐험가들이 이 환상을 쫓아서 신대륙으로 많이 몰려들게 되고요. 네. 실제로 남미 많은 부족에서 에메랄드가 발견이 됩니다. 야. 이 에메랄드는 스페인을 유럽 최강 부국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이 많은 에메랄드가 발견되는데 이 에메랄드가 도대체 이 부족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부족들이 신성하게 복원하고 있던 이 에메랄드만 스페인이 사람들이 와서 착취해 갔지 10여 년간 이 남미에서 에메랄드 광맥을 찾지를 못했어요. 아마 남미 부족들도 에메랄드를 매우 신성하고 귀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안 알려줬겠죠,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신격화돼 있었다라고 음. 하는데요. 커다란 에메랄드를 신전에 놓고 작은 에메랄드를 이 커다란 에메랄드에 바치는 방식으로 숭배를 했다고 해요. 네. 당시의 부족들은. 그러니 이 신전에 가면 얼마나 많은 에메랄드가 있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바쳤으니까요. 그죠? 예. 나중에 이들이 이렇게 약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커다란 에메랄드는 보통 앵무새 에메랄드 뭐 이렇게도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걸 부족들이 숨기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맥의 위치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죠. 뭐 온갖 고문을 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이 부족 사람들은 신을 숭배하듯 했기 때문에 전혀 에메랄드 광맥에 대한 위치를 불지를 않습니다. 네. 하지만 1563년에 한 원주민 어린이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스페인 정복자에게 부모님이 에메랄드를 어디서 주워오는지를 알려주면서 이 광맥이 발견되죠.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10년 온갖 고통을 견디면서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망하게 알려져 버렸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스페인은 어마어마한 양의 에메랄드를 이후 본국으로 가져가게 되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너무 많아서 셈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와. 유일한 신대륙에서 가져온 이 에메랄드가 정박하는 곳이 세비야 항구였다라고 하는데 네. 이 세비야 항구가 보물로 가득 찼고 가격에 비해서 에메랄드는 크기도 작고 가볍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에메랄드를 훔치거나 빼돌리는 행위도 굉장히 많았다. 이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국부를 늘릴 수 있는 원천을 가진 스페인. 네, 근데 정작 아이러니하게도 스페인은 결국 왕국이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들어온 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습니다. 네. 일단 이런 부를 이용해서 스페인 왕국은 계속해서 전쟁에 돈을 허비를 했어요. 이른바 성전이라고 해서 카톨릭 국가로 모두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주변 국가들하고 계속 전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모두 적국으로 돌아섰고요. 또 에메랄드도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가격이 폭락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결국 당시 보석은 화폐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서민들은 고통스러웠겠죠. 이 책에 굉장히 재미난 사례가 들어있는데요. 광채와 형태가 빼어난 에메랄드를 한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 보석상에게 그 당시에 가져가서 이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 그러면 100더킷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네. 집에 얼른 가서 더 큰 걸 가져옵니다. 예. 이거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300더킷 정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예. 기분이 더 좋잖아요. 예.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갑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집에 갔더니 집에 뭐 에메랄드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 이 에메랄드는 한 개에 1크라운 정도밖에 못 주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네. 1크라운은 1더킷의 8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하죠. 야, 가격 결정이 바로 이렇게 바뀌네요. 네, 그러니까 흔해져 버리니까 가격이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영화에서도 우리가 흔히 어떤 뭐 에메랄드라든가 특정 보석을 마치 신처럼 모시는 네네. 부족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인디아나 존스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 에메랄드도 그런 보석이었다고 하고요. 그와 관련된 재미난 얘기들도 소개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저주받은 보석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렌치 블루인데요. 예. 사파이어 같이 푸른색을 띠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이야기입니다. 17세기 중엽에 프랑스 한 탐험가 그리고 보석상이었던 장 바스티스 타비에르니에라는 사람이 네. 인도 정글 속에서 힌두교 사원에서 조각상에 달린 3개의 눈 중에
커다란 이 다이아몬드를 빼내온 겁니다. 이 조각상은 파괴의 신 시바로 추정되는데요. 시바 신은 힌두교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는데 그러면서 세계를 만들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타비르에는 프랑스에 돌아와서 이걸 세공해서 태양왕 루이 14세에게 이걸 바치거든요. 예. 루이 14세는 다시 이걸 장신구로 만들어서 대대로 물려줍니다. 근데 이걸 받은 마지막이 누구냐면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 처형된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네. 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 프렌치 블루를 매우 아꼈다고 하는데요. 이 처음 이 보물을 가져온 타비르에도 이교도라는 이유로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무일푼으로 죽었는데 일설에는 개들에 물어뜯겨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프렌치 블루는 혁명 과정에서 도둑을 맞아서 자취를 감추거든요. 네. 그러다가 1812년 일부가 다이아몬드 중개상에게 나타납니다. 아, 일부라고 하면 이게 쪼개진 거예요? 네, 원래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 예. 이게 그대로 나타나면 이게 훔친 건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걸 쪼개서 유통하기 시작한 거라고 예. 추정이 됩니다. 근데 워낙 색깔이 특이해서 이거는 프렌치 블루일 거라고 사람들은 봤죠. 예. 여러 손을 거쳐서 이게 네덜란드 부유한 은행가의 손에 들어가는데 헨리 필리프 호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난 다음부터 이거는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또 불리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도 망해요. 1910년도에 이 호프의 후손이 돈이 너무 궁해서 이거를 까르띠에에 팝니다. 우리 네. 보석 그 회사 있잖아요. 알죠. 까르띠에에 파는데 다시 파리로 돌아온 거죠. 하지만 파리에서 구매자를 못 구해요. 또 너무 비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화려한 상속녀 에블리 위시 맥클리엔에게 이게 넘어가는데 그 이후에 그녀의 아들은 열병으로 죽고 딸은 자살하고 남편은 술 도박에 살다가 정신병원에서 죽고요. 본인은 결국 이 목걸이를 건 채 폐렴 합병증으로 죽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저주받은 보석이라는 닉네임을 가질만 한데요. 뒷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석이 결국 다른 보석상 해리 위스턴에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주받은 보석이 완전히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사겠어요? 가격을 떠나서 그 누구도 사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해리 윈스턴이 다른 아이디어를 냅니다. 저주 이야기를 더 포장해서 거기다 넣어요. 예. 그리고는 이 보석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시하는 전시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전시를 통해서 꽤 많은 돈을 법니다. 팔리지 않은 보석은 이제 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정말 진귀한 다이아몬드, 스토리가 더해지면서 진귀한 다이아몬드가 된 거죠. 이거 그럼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이 사람이 기증을 하거든요. 예. 기증을 하면서 유명 박물관에 단독 전시실도 확보를 하고요. 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보물을 기부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세금 감면까지 받아냈습니다. 야, 결국은 자기도 이득을 본 거네요. 네, 기발합니다. 그렇죠. 이외에도 이제 저주받은 보석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대부분 힌두교 석상 또는 힌두교 성상에서 가져왔다라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 주셨던 인도가 그 다이아몬드 많이 나왔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죠. 골콘다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더 비싸게 팔기 위한 이야기를 더 씌운 걸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자신의 물건이 작물이다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덮여졌다는 거는 그토록 아름답고 값비싼 걸 누군가가 소유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이기심 같은 것도 거기에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주받은 다이아몬드, 저주 만든 보석은 이런 여러 가지 마케팅 요소가 섞여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렇게 뭔가 값비싼 보석 많이 나오고 네. 그거와 관련된 뭐 이야기 이런 건 없나요? 진주입니다. 네. 진주는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진주는 굉장히 광물이 아닌 보석이거든요. 광물이 아닌 보석. 네. 그렇네요. 이거는 자연상에서 그죠. 조개 생기는 내에서 거잖아요. 생겨난 예. 거니까 광물이 아니어서 채취도 불가능하고요. 광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 보니까 더 진귀하게 해줬고 가격도 굉장히 비쌌는데 예. 양식에 성공한 게 일본입니다. 미키모토 고키치라는 사람이 이 양식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진주 시장을 크게 변화시켰고요. 이거는 보석의 시장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산업의 시작을 열면서 기술혁명의 시발탄이 됐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 193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세계 진주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게 되는데요. 이 진주는 일본이 생산한 첫 번째 주력 수출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주는 더 신기한 거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양식을 하면
원래 천연 진주보다 상품성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 이 진주는 상품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 주셨기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네. 했는데 양식이 됐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1930년도에 실제로 진주 가격이 좀 폭락하기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진주가 막 쏟아지거든요. 하루 만에 종전 가격의 뭐 85%까지도 가격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식 진주가 품질이 훨씬 좋다는 것 때문에 가격이 유지되기 시작해요. 재밌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천연 진주는 모양이 균일하지가 않고 예. 크기도 작아요. 네. 한 뭐 몇 년에 걸쳐서 발견이 되는데 발견이 돼도 워낙 작은데 이 양식 진주는 씨진주라는 거를 이 조개 안에 넣어가지고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 씨진주 자체가 크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더 크고 아름답고 완벽히 동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상품성이 더 뛰어난 거죠. 음. 그리고 저희가 과수원에서 재배된 사과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진주 역시도 양식 진주가 가짜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진주다 이것도 라는 논문을 내고 과학자들의 증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마케팅에 도입하기도 하고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케팅 효과가 있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공업용 다이아몬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성분은 똑같이 완벽한 탄소로 되어 있다라고 홍보한 게 아니라 거기는 워낙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광물, 진본 네. 예, 그게 많으니까 그런 접근을 안 했는데 이 일본에서는 양식 진주도 진짜 진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공격들을 받거든요. 예. 실제로 진주 시장에서 양식 진주하고 천연 진주를 확실히 나누기 위해서 양식 진주는 가짜다라는 논란이 막 일어나고 소송도 당하고 그러는데요.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문이나 과학자들의 증명을 통해서 다 돌파를 했고요. 네. 더 재밌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진주가 시장을 더럽힌다라고 도리어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벤트까지 하냐면 예. 일본 상공회의소 건물 바깥에 불을 피우고요. 진주에는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래서 진주는 불에 태우면 상품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불을 피우고 나서 진주를 양동이채 가지고 와서 삽으로 퍼서 이 화염에다 막 던져넣습니다. 아. 나는 양식 진주 중에서도 상품성이 없는 건 다 이렇게 태워버려. 뭐 이런 이벤트를 해요. 예. 실제로 이날 진주 72만 개를 태웠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막 전해집니다. 네. 얼마나 품질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삼성이 한번 그런 적 있어요. 휴대폰 밖에 불 태웠거든요. 맞아요. 화형식. 맞아요. 그게 아마도 이 사례를 보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미키모토 회장은 진주 목걸이가 진주가 얼마나 양식 진주가 더 품질이 좋은가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네. 또 하나의 환상을 이 미키모토 회장이 만들어내는데요. 진주 목걸이라는 뜻의 다이쇼렌이라는 이름을 붙은 목걸이를 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목걸이는 최상급 양식 진주로 만들었어요. 네. 굉장히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만들고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보여줍니다. 완벽한 품질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보여주고 이거는 판매용이 아닙니다. 아, 그냥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너도 나도 사고 싶다 그러면 아 이거는 제가 걸고 다닐 목적이지 판매할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환상을 위해서 또 하나 심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진주 시장을 유지시켰고 지금도 뭐 양식 진주다 뭐다 상관없이 진주 시장은 유지되고 있죠. 예. 이 미키모토 회장님은 남성분인가요? 여성분인가요?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목걸이를 하고 다닌 거예요? 예, 하고 다니기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자랑하기도 하고 일부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아, 일부러 보여주기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환상을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남아 있어야 그리고 값어치가 굉장히 비싼 물건이 있어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희귀성이라든지 상징성이 있어야 보석의 가치는 유지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다이쇼렌이라는 최상품의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서 유일하게 딱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도 안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소개해준 이 보석의 역사라는 책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어떤 보석의 가치가 실제 그 매장량이라든가 진짜 그 개수의 희소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희소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지에 따라서 그 보석의 위상과 가치가 결정된다.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네. 뭔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뭐 고령토라든가 아니면 옥이라든가 옥도 좀 나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이제 와서 이제 스토리텔링도 좀 하고 뭔가 희소하다 이렇게 인식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다이아몬드 얘기도 했지만 물론 예. 공급량을 조절하면 가격은 유지될 수 있는데 그보다도 중요했던 거는 저는 약혼 반지의 이 환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만들고 기획하고 시장에 내놓을 때 이 제품이 공급량이나 이런 걸 떠나서 당신에게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를 사람한테 인식시키고 네. 우리가 그걸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이게 시장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수요를 폭발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몇백 년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건 또 대단한 것 같고요. 이게 많이 줄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그렇죠.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엔 브랜드의 값어치, 명품도 그런 데에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그리고 보석이라는 게 그 원석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어떤 장신구로 변형시켜서 네. 그걸 착용하는 게 또 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즐기는 방식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보석들을 아까 다이쇼랜도 마찬가지고 네네. 어떤 디자인적인 장식을 동원해서 이 보석을 또 갖고 있지만 또 사게 만들고 또 사게 만드는, 이게 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참 우리나라는 보면 남아프리카도 그렇고 막 광맥이 빵빵 터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자연 자원으로 보면 참 소외된 나라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아쉬움도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리고 경제적으로 보면 네. 이 보석과 관련돼서 아까 스페인 사례를 저희가 조금 들었는데, 뭔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들어온 재화들이 그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느냐도 저희가 좋은 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당시에 스페인은 이 보석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왕이 돈을 전쟁 자금으로 계속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채권 같은 걸 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올 보석이 있으니 들어오니까. 그걸 믿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주십시오라고 나중에는 채권까지 발행을 하거든요. 네. 그게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단기재정증권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새인데, 그렇게 하면서 국가 재정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면서 갔는데, 그런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언젠간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더군다나 이 사파이어가 들어오는 양도 줄고, 중간에 영국하고의 이제 해전에서 영국이 엘리베스 1세가 스페인에 이 들어오는 보석들을 약탈해 가지 않습니까? 네. 해적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공급이 끊기면서 스페인은 망했거든요. 음.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스페인이 영국하고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스페인이 이제 패한 게, 네. 영국이 대영 제국으로 가고 스페인은 유럽에서 밀려나는 가장 단초를 제공했는데, 그 안에는 결국엔 사파이어도 있었고, 그냥 들어온 보석에 대한 환상 때문에 국고를 탕진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네요. 그것까지 생각 못했습니다만 실제 어떻게 보면 값비싼 보석을 그냥 공짜의 그 마음처럼 얻을 수 네네.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이게 오히려 국가 발전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또 지금 설명 듣고 보니까 이런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 있는 공간은 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외침을 또 엄청 받네요. 그러니까요. 인도도 그렇고 지금 아까 중남미 말한 국가들. 남미도 그렇고, 예. 사실은 그 보석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지금 부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다 약탈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아이러니한 역사 중에 하나고, 이 환상과 관련돼서는 보석은 실제 광물이니까 값어치가 있긴 하지만, 환상과 관련해서는 이 책에서도 튤립 버블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석이나 튤립이나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욕망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보석 역시도 하나의 광물에 불과할 수도 있고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긴 하지만, 예. 튤립 역시도 뭐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꽃이긴 한데, 예. 그 당시에는 그 튤립 자체가 부자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그 당시에 내가 부자라고 하면, 부자 안에 속하려고 하면 튤립이 있어야 튤립 돼요. 꽃밭 정도는 우리가 집안에 정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광분처럼 튤립에 몰렸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시장이 깨지는 건 딱 하나였거든요. 기후가 변하고 하면서 튤립 시장이 조금 안 좋았고, 그 당시에 패스트가 돌면서, 흑사병이 돌면서 경매 하나가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경매였는데 튤립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한 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가치가 깨졌다기보다는 그 질병 때문에 무서워서 그 경매장에 안 갔는데, 예. 그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야, 경매가 이번에 다 유찰됐다더라. 이 이야기 하나가 결국엔 튤립 버블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인간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환상의 가치,
어떻게 보면 보석도 그럴 수 있다라는데 자, 격주로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주옥 같은 책들을 체크리스트 시간에 소개해 주셨던 우리 김치영 기자님.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책 선정해서 읽어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느라 다른 코너들보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 많이 투여되는 코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뭐 완전히 우리 송경재 떠나시는 네네. 건 아이, 아니니까 그럼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근데 저도 좋았습니다. 저도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넓히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요. 또 정리하면서 어떻게 전해야 되는 고민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고요. 또 이걸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송경제를 떠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코너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고 제가 또 지금 뭐 책을 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책이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나오세요. 특별한 네.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제 책을 소개하는 한번 아유, 좋은 기회를. 그럼요. 아침 송경제에서 그럼 계속 뵙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송경제는 뭐 유니버스니까 앞으로도 송경제에서 자주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